네, 시장 전체가 아차 싶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 그런 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무려 5만 9천 달러가 깨지는 무시무시한 상황을 일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런 비트코인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살짝 놀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크게 이 폭락 수준의 어떤 흐름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CPI 발표 직후에 말 그대로 정말 꼬라박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9월 중순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5만 9천 달러 깨진 거. 그래서 미국발 나름의 인플레이션 쇼크로 해석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세게 아주 시게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대할 만한 포인트, 가장 모찌가 큰 거는 역시나 미국 대선이구나.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번 세팅이 돼야지 뭐가 시장이 나아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7포인트 빠진 3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살짝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더 빠졌는데 57%대 중반으로 내려온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뭐 이렇게 반응할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일단은 뭐 CPI 이슈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하긴 했는데, 사실 CPI 상황이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는 여전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연준의 어떤 피보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CPI 발표 직후에는 이 논란, 시장에 어떤 매도세가 펼쳐졌다가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지금 6만 달러 위로 올라서 있는 게 순간적으로 과잉 반응을 했다. 그렇게 지금 정책 자체가 돌려가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미국 9월 CPI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2%, 예상치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 오늘 아침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이게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6.7% 수준이고, 25bp 인하 가능성은 83%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25bp씩 두 번, 그래서 올해까지 0.5%포인트 추가 인하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거의 뭐 기정사실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임팩트 하나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월 FOMC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대신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본다.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에 나는 열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동결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뭐 원론적인 얘기죠. 11월 FOMC에서 B컷 50bp 인하 가능성이 하락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켈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금리는 아직 너무 높다. 점진적으로 정상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은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진행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두 번 FOMC에서 각각 25bp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인하 주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건데 여름쯤에는 3% 정도로 거의 중립적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인하는 계속될 것이다. 사실 이런 트렌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추세적인 흐름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마음이 그렇게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좀 덜 흔들리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 출렁이고 이러는 거에 너무 휩쓸리면은 멘탈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추세적인 방향성, 그 관점들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것도 조금 악재로서 작용을 했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전주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만 3천 명 증가하면서 3만 3천 건 증가하면서 25만 8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23만 건을 상회한 것이고 8월 이후 최고치다. 그런데 이게 어떤 노동시장의 경색 국면으로 바라보기에는 또 큰 이슈들이 있었죠. 지금 태풍 피해가 있고 보잉사의 파업 이런 영향들이 있어가지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가 됐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서 추세적인 흐름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방 더 있는 거죠. 미국의 CPI 쇼크를 흡수하면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엮여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SEC의 규제 이슈가 또 비트코인을 때렸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한두 방 맞을 때 비트코인은 두세 방 맞은 걸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SEC가 이번에 컴벌랜드를 기소를 했습니다. 진짜 재밌는 상황이에요. 증권 딜러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있다라면서 이제사 컴벌랜드를 기소하는 아주 기이한 행태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소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약간 해리스 캠프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한 번 더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기소장에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폴리곤, 솔라나, 코스모스, 알고랜드, 파일코인 이런 것들을 증권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컴벌랜드는 당연히 발끈하죠. 5년 동안 이 문제를 SEC와 논의를 해왔다. 그동안 수십 개의 서면 진술을 제출했다. 수천 페이지의 자료도 제공을 했다. 그런데 이제사 기소를 해버렸다. 아씨 뭐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 대표적인 마켓 메이커로 평가받는 곳인데 컴벌랜드를 지금 쥐어잡겠다라고 이렇게 기소를 한 거.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규제 이슈로 인해서 또 한번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뭐 컴벌랜드 마켓 메이커인지 마켓 조작자인지 약간 헷갈릴 때가 많긴 하지만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그 대상들을 싹 다 또 증권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게리 겐슬러 SEC가 지금 똥줄이 탔구나, 밥그릇 다툼과 관련해서 똥줄이 탔구나 라는 부분도 새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벌랜드는 이렇게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SEC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2019년에 적격 브로커 딜러를 인수했다. 하지만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는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기소를 할 거면 좀 진작에 하든가. 대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고, 사실 컴벌랜드를 조질 거였으면 진작에 조지는 게 맞거든요. 이런 대형 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이제사 지금 리플 소송에서 항소심으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사건에서 연일 열세를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건 막판 발악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SEC 정말 재밌는 상황을 뭐 여기저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SEC가 항소한 것에 대해서 리플이 교체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C는 모든 핵심 포인트에서 패소했고 그래서 항소를 한 거다. 리플은 계약의 필수적인 권리와 의무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거라면 투자 계약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포함해서 모든 걸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 항소를 제기했다. 중요한 것은 SEC가 이미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법이고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한 항소로 인해서 법이 바뀌진 않는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기도 하고 의미부여가 되는 지점들도 많이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답답하게 또 느껴지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SEC는 정말 말 그대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항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분히 밥그릇 다툼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걸 뒤집기 위한 시도. 그래서 많은 알트코인들을 증권성으로 규정을 해야 SEC의 규제 권한이 확대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노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이다, 밥그릇 다툼의 성격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이런 멘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SEC 항소와 관련해서 이번 리플의 액션은 여러 가지 또 분석해 볼 것들이 있어서 별도 영상을 통해서 따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규제 방식에 대해서 SEC 내부에 SEC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부여가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크 우에다 SEC 위원, 우에다 아저씨가 이번에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SEC가 취한 방식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다.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집행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소송에서 우리는 쓴맛을 봐야 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소송에서 SEC가 패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위에다 아저씨 눈빛을 보니까 눈 밑에 약간 다크서클도 있는 것 같고 요즘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EC 내부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만큼 SEC 위원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퀘스천 마크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SEC의 이런 불투명한, 불명확한, 그리고 다소 아주 많이 정치적인 이런 업무 방식에 있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비트코인이 오른다 만다 뭐 이런 이슈가 아니고, 전반적인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와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가 상당히 큰 이 갭의 차이를 보일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바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연일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폴리마켓 오늘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55.4%, 해리스가 44.1%로 10%포인트 넘게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폴리마켓에서의 상황에서는 추세가 뒤집혔어요. 이건 추세의 반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 이때 좀 놀라웠었잖아요. 와씨 막 해리스 치고 올라오고 이랬을 때. 지금 상황은 추세가 좀 바뀐 부분으로 단순히 트럼프가 해리스를 리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추세를 반전시킨 상황에서 리드하고 있다는 게 특이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정말 이때 이런 거 봤을 때는 바이든 안 된다니까 막 이러다가 바이든이 이제 해리스를 딱 지지하는 멘트 이후에 이렇게 됐던 건데, 지금은 어쨌든 10%포인트 이상으로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트럼프가 앞서는 경우도 있고 해리스가 앞서는 경우도 있고, 경합주 상황도 뭐 트럼프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해리스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론조사 결과가 다 뭐 고만고만하게 오차 범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폴리마켓 상황이 어쨌든 여기는 일론 머스크의 말 맞다나 돈이 걸려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적어도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댄 타피에로 텐티홀딩스의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월 대선 결과는 암호화폐 상승세와 무관하다. 대선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 모든 데이터가 상승을 향하고 있고 대선은 지나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빠른 시일 안에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뒤를 따를 것이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올타임 하이 찍고
알트 시즌 펼쳐질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이지 좀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많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리서치 책임자죠. 이 코인베이스 프로의 리서치 책임자일 거예요. 데이비드 뚜옹, 뚜옹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월 대선 영향은 궁극적으로 중립에서 긍정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에 매도세가 증가하더라도 자산 클래스의 명확한 상승세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개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선은 규제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낙관적일 것이다. 누가 되든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얘기. 하지만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전폭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까지도 뽑아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멘트입니다. 애쉬크립토, 비트코인 대선 펌프가 이 4분기에 곧 시작이 될 것이다. 2012년에는 100배, 2016년에는 28배, 2020년에는 5.5배, 이번에는 2배만 가라. 뭐 그런 생각. 2배만 가도 좋겠다. 그래도 12만 달러.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더 가면은 오케이 땡큐. 3배 가면 18만 달러.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반복성이라는 게 이 사이클의 반복성, 반감기의 반복성,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지 않으면 사실 투자에 대한 멘탈을 붙잡기가 어려운 시장이라서 이런 역사의 반복성이 이번에도 펼쳐진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월드 오브 차트, 조금 더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엔 반등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변한 건 없다. 박스권의 하단은 5만 1000달러에서 5만 3000달러고 상단은 6만 5000달러에서 6만 6000달러다. 6만 4000달러에서 6만 6000달러 저항을 해소해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박스권 저점인 5만 1000달러까지도 리테스트를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들어갈 거다. 롱 잡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지금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5만 1000달러 리테스트는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채널 이렇게 선을 그어 놓으면 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그어 놓으면 여기서 반등하고 이제 올라서면 간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전망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다, 상당히 좀 거칠지만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그런 멘트를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곰 세력은 비트코인이 이번 주기에 올타임 하이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황소 세력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곰 세력들을 싹 다 죽여버릴 것이다. 머더라는 표현을 쓰면서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강세 반등이 요때 이랬던 것처럼 콘솔리데이션 마치고 갈 거야. 통합 과정 마치고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발 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머지않아서 펼쳐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